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제2부 깨어있는 밤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2부 깨어있는 밤. 옛날에야 어쨌건 간에 지금에 와서 모른 척하는 여자를 억지로 불러 앉힌들 물어보는 말에 솔솔 대답해주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보름달은 주춤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앵돌아진 얼굴로 몸을 돌려 허청 쪽으로 사라지는 듯 싶더니 소피를 보고 나오는지 매무새를 추스리며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복록방으로 들어서려다가 여전히 앵돌아진 얼굴로 대부리를 쏘아본 후 아기작 걸어 나왔다. 대부리는 보름달이 그의 옆에 바싹 다가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흡수룩한 몰골 때문인지 아니면 새끼네 사람들 걱정 때문인지 자꾸만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선창 목대제비 양반 아니시오? 대부리는 보름달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조금도 놀라는 빛이 없이 담담하게 보름달을 쳐다보았다. 대부리의 담담한 눈빛에 그녀의 앵돌아진 표정이 약간 풀리는 듯 싶었다. 만일 이때 대부리 쪽에서 놀라는 표정이나 반가워하는 빛을 보였더라면 필시 보름달은 킁 하고 콧방귀를 뀌며 몸을 돌려 세워버렸을지도 몰랐다. 대부리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를 보이지 않은 채 빈 술잔을 채웠다. 그러자 보름달은 제 풀에 앵돌아진 마음이 사그라져 대부리의 옆에 앉았다. 오래간만이요. 왜 말 한마디 없이 보따리를 쌌어? 대부리는 여전히 담담하게 그러나 보름달이 그의 곁을 떠나가 버린 것이 못내 섭섭했다는 투로 말했다. 나를 찾아서 오지는 않았을 것인디 어쩐 일이다요? 대부리가 석잔채 찬을 비우자 보름달이 사발에 술을 채우며 넌지시 물었다. 보름달이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나는 길에 들렀구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보름달이 선창의 떼죽나무집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도 눈꽃만큼도 서운해하지 않았었다. 그냥 새 남자를 찾아 떠나갔거니 하고 가벼운 마음이었다. 다시 그녀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남녀가 오랫동안 살을 비비고 사노라면 색정이 붙는다고도 하였지만 대부리는 여태껏 여자에게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 되레 말바우 어미한테서 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모정 같은 것을 느끼곤 하였다. 대부리는 아직 그의 어머니한테서 찐덕진 정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자기보다 웅보 형한테 더 포실한 정을 쏟았다.
어머니는 늘 웅보형이 정이 많고 자상한 것은 자기를 닮았다고 자랑을 하였고, 대부리의 정남이 떨어지는 박성이며 매몰스러움은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했었다. 어머니한테서 포실한 정을 받지 못한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한테서 모정을 느꼈다. 말바우 어미와 살을 비비고 흠뻑 찐 젖무덤에 손을 얹고 누워있으면 아무리 성질이 불같이 솟다가도 편안하게 누그러지곤 하였다. 이따금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보름달한테서는 무더운 한여름에 얼핏 소나기를 맞고 나서의 쾌적한 기분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 때문에 그녀는 그냥 잊혀졌다. 잠시 후에 대부리는 보름달이 들었다는 새끼네 사람들에 관계된 이야기를 훔쳐내고야 말았다. 그녀가 지난밤 술자리에서 호방한테서 들었다고 했으니 확실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보름달의 이야기로는 새끼네 사람들이 밤에 쇠곡을 훔치고 배에 불을 놓았다고 자복을 했다는 것과 붙들려온 사람들 모두 금음께나 전주 가명으로 압송이 될 거라는 듣지 않은 것만 못한 이야기였다. 대부리는 더 이상 한가하게 보름달과 같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강을 건너 영산포로 되돌아왔다. 방석호를 찾아가 보름달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더니 이제는 단 하루도 늦잡죄 이유가 없다면서 당장 일판을 벌이자고 하였다. 대부리 자네, 오늘 새벽에 여기를 떠날 준비를 허소. 오늘로 우리는 영영 하직이네. 방석호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떠나다니. 새끼네 사람들이 이 지경인데 어디로 떠나요? 그러고 하직은 또 웬 하직이요? 자네가 떠나면 새끼네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네. 형님, 그것이 무슨 말이요? 그러고 자네와 나는 죽지 않고 사노라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걸세. 형님은 또 어디로 가겠다고 그러시오? 오늘 밤 말이시. 선창의 닭전머리 어리 옆에 대부리와 얼굴을 맞대고 쪼그리고 앉은 방석호는 말을 하다 말고 잠시 주위를 둘레둘레 살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쇠곡을 훔치고 조선에 불을 놓는 걸세. 양진사가 한 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하는 거야. 방석호의 말에 대부리의 두 눈이 휘둥그렇게 놀라는 빛을 하며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형님. 그렇지 않고는 새끼네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못할 것이네. 하지만 그래야 새끼네 사람들이 풀려난데도 그러네. 그러다가 되려 이 멍텅구리야. 새끼네는 시방 아낙네들하고 애기들만 남아있지 않는가.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헛걷는가. 오늘 밤 일만 성사시키면 새끼네 사람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없네. 자네하고 나하고 죄를 몽신 뒤집어 쓰는겨. 그러니 자네는 영영 새끼네를 떠나야 하고 나하고도 작별을 해야 쓰네. 대부리는 할 말을 잃고 병아리들이 들어있는 어리 사이로 펼쳐진 영산강의 물구비를 바라보았다. 우리들 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배를 부릴 줄 아는 사공도 물색했겠다. 무엇이 걱정인가? 그러고 나와 함께 떠날 등진군이 29명은 조이 될 것이니 안심어소. 형님은 어디로 가시는디요? 나도 형님을 따라갈라요. 내 갈 길하고 자네 갈 길은 다르네. 나는 등짐꾼들을 데리고 목포진 근방으로 내려가야지. 자네는 나와는 정반대쪽으로 가소. 그래야 둘 중에 하나라도 무사할 것이 아닌가. 서로 무사하기를 비세. 언제나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구만요. 대부리는 갑자기 또 목이 콱 잠기고 말았다. 그는 요즘악 마음이 쓴바귀 줄기보다 더 약해져서 걸핏하면 목이 잠기고 목을 때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었다. 다시 만나게 되기를 빌지 말고 서로 무사하기를 비세. 이번엔 무사하기만 하면 만나게 될 걸세. 그때가 언제쯤 될 것이오? 좋은 세상 돌아오면. 우리같이 천한 놈들한테 좋은 세상이 오겠나며. 좋은 세상이 온다 해도 우리 자제가 안 될 거로구만요. 암튼 죽기 전에 꼭 새끼네 한번 들림세. 그때 다시 만나거든 싫도록 지난 이야기를 허세나. 자, 그러면 새끼네에 가서 떠날 준비를 해갖고 자정에 광나루에서 보세. 새끼네 감시로 오만석이 오고 장말지한테도 자정에 만나자고 이러고. 방석호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떼죽나무집 쪽으로 총총히 걸어가 버렸다. 대부리는 한동안 어리 옆에 앉아서 방석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영산강 위에 황혼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영산강에 깔린 황혼은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얼굴처럼 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대부리는 강변을 서성거리며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가 지네처럼 슬금슬금 마을로 들어갔다. 밝은 낮에 새기네 사람들의 얼굴을 대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대부리를 보자 6일에가 지난 딸을 업고 돈단에 서 있던 쌀분이는 울음을 터뜨릴 듯 코를 훌쩍거렸다. 방에 들어가자 난초가 기름 심지 불 밑에서 땀직땀직 헌옷을 꿰매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봄이 되자 난초는 나이답지 않게 한밭꽃처럼 탐스럽게 피어난 듯 싶었다. 난초는 대부리를 보자 일견 반가움에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떨어뜨렸다. 대련님, 입으신 날벼락이단가요. 그날로 풀려나올 줄만 알았는데 종무소식이니 어쩐 일이단가요. 집에 있는 새끼네 안악들 매미 시방 헝어색이 되어 있구만요. 쌀분이는 대부리가 앉기가 바쁘게 타령을 늘어놓았다. 곧 좋게 될 거니까 걱정 마셔요. 아무 죄가 없는디 무슨 일이 있겠어요. 수일 내로 좋은 기별이 있을 테니 기다립시다요. 대부리는 어떻게 형수를 위로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는 우선 입을 만한 옷을 좀 싸달라고 하였다. 옷을 싸달라는 대부리의 말에 쌀분이가 놀라는 얼굴빛으로 어디 가시려고 그러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형님 일로 댕겨와야 할 때가 있구만요. 대부리는 그냥 막연하게 대답했다.
형님 일러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아메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겠구만요. 내가 오기 전에 형님이 먼저 돌아오실 텐께 형님이 나오시거든 걱정 말라고 하셔요. 대부리는 형수가 찾아내놓은 헌옷가지들을 한 대 싸 조그만 괴나리 보찜을 만들었다. 그의 수중에는 돈이 25냥이 있을 뿐이었다. 25냥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얼마를 숨어 살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했다. 대부리는 새벽에 길을 떠나게 되어 일찍 눈을 붙이겠다고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형수한테 난초를 부탁한다는 말을 했고 난초한테도 그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 말고 붙어 있으라고 타일렀다. 썰렁한 방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먹방에 벌렁 누워있는 대부리의 머릿속이 5만 가지 생각으로 부스럭거렸다. 그는 우선 말바우 어미한테만은 자기가 언제 다시 새끼네로 돌아오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두어야 언제까지나 자신을 기다리지 않을 듯 싶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리는 잠을 자지 않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렸다가 말바부 어미의 방문을 열었다. 대부리가 온 것을 안 말바우 어미도 방문 고리를 걸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의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곧 되돌아 나오려고 윗목에 엉거주춤 앉았다. 형수 씨한테 들으니 어디를 간다며? 말바우 어미가 조심성 없이 목소리를 죽이지 않은 채 물었다. 그제야 대부리는 방 안에 말바우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말바우는 어디 갔어? 어저께 외할머니가 오셔서 따라갔어. 그제야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두 다리를 길게 뻗었다. 실은 그 말을 하려고 들어왔구만요. 대부리는 아까부터 갈증으로 바싹바싹 입안이 탔으나 물을 청하지 않았다. 물을 청하게 되면 의뢰에 그랬듯이 탁배기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나하게 취해 아무래도 말바우 어미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디를 가시는디? 아주 멀리 갈 거요. 멀리? 얼마나 멀리? 한양이라도 가시는겨? 한양보단 더 멀리 갈지도 몰라요. 한양보다 멀리 간다니 그기가 어딘디려?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를 하는겨? 대부리의 말에 말바우 어미는 무릎을 세워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 앉았다. 말바우 어머니, 그동안 참 아심찮고도 미안해요. 평생 안 잊을 거로구만요. 말하는 대부리의 목이 칵 메어왔다. 목이 매자 갈증이 더욱 견딜 수 없게 부채질해댔다. 아니 이봐 대부리, 가기는 어디를 간다 그려? 꼭 죽으러 가는 사람 모양으로 왜 그려? 응? 말바우 어머니는 쭉 뻗은 대부리의 두 다리를 찍어 누르고 흔들며 따지듯 물었다. 언제 다시 올지도 몰라요. 어쩜 못 올 거로구만요. 안 돼야. 가기는 어디를 가. 가려고든 나를 데리고 가줘. 말바우 어미는 계속 대부리의 다리를 흔들며 애원하듯 말했다.
그렇게는 못해요. 왜 못해? 그렇다면 딴 여자하고 가는겨? 아니라요. 나는 죽어도 대부리를 따라갈 거요. 혼자 도망칠 생각은 말어. 도망이라니 거당찮아요. 나를 데리고 가줘, 응? 대부리하고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어. 제발 부탁이여. 나를 꼭 데리고 가주람께. 대부리 생각에 말바우 어미가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버린 듯 싶었다. 그는 그녀가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이렇듯 발사심할 줄은 몰랐다. 말바우 어미가 그렇게 나오자 대부리는 입장이 난처해지고 말았다. 그는 그렇다고 그녀를 데리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디 갈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여자까지 꿰매차고 나섰다가는 무슨 고생을 할까 두려웠다. 그러나 기어코 따라 나서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녀를 개벼룩 털듯 털어버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입장이 공궁하게 된 대부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잠자코 있었다. 대부리를 따라간다고 해서 짐이 되지는 않을 거요.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는 모르지만 날탕 뜬 걸로 혼자 떠돌아다니는 것보단 나 같은 여자가 곁에 있어주면 매미라도 든든할 거 아닌감. 그러니 나를 꼭 데리고 가줘, 응? 말바우 어미의 말을 듣고 보니 나는 그럴 듯 싶었다. 그녀와 함께 간다고 해서 짐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말바우 어미는 그가 생각하기에도 자기 앞은 가릴 수 있는 옹골찬 여자였다. 그들 식구가 새끼내에 와서부터 그랬듯이 되레 대부리 쪽에서 그녀의 도움을 받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말바우는 어쩌고요? 대부리는 은근히 말바우 핑계를 댔다. 그는 그녀가 그런 대부리의 말에 앵돌아질 것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대부리의 말을 눈꼽만큼고 곱깝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바우 걱정은 말어. 이제 말바우도 갓난애기가 아니니까 외할머니가 데려다가 잘 키워줄 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리네 식구들 앞에서 자기는 말바우 하나만 믿고 산다면서 말바우가 없었던들 진작 남편의 뒤를 따라 영산강에 풍덩 몸을 던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했었던 그녀가 이렇듯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대부리는 그녀를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다. 되레 불쌍하게 여겨졌다. 자기를 따라오기 위해 자식까지도 버리겠다는 그녀의 애잔한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 말바우 없이도 살겠어요? 대부리는 어둠 속을 더듬어 말바우 어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내 나이 아직 29이여. 남은 인생을 자식 땜시 묵정밥 만들 수는 없잖겠어. 후회 안 하겠소? 후회는 무신. 하기야 말바우 어미는 벌써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대부리와 함께 새끼네를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살자고 꼬드겨 왔었다. 그러던 차에 대부리가 영산포 좋은 창에 나간 뒤부터는 두 사람 사이가 뜨악해진 듯 싶었는데 이제 대부리 혼자 갑작스럽게 아주 못 돌아올 곳으로 떠난다고 하니 그녀가 그를 놓아줄 리가 없는 것이었다.
말바울을 두고 가도 괜찮을런가 모르겠네요. 정 걱정이면 우선 우리들 먼저 자리를 잡은 뒤에 말바울은 차차 데려가도 되겠지. 그녀의 말에 대부리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리는 첫 닭이 울 무렵에 다시 데리러 오겠으니 채비를 하고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말바우 어미의 방에서 나왔다. 그는 괴나리 못짐을 자기 방에 둔 채 돈단을 내려갔다. 하늘의 별을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대부리는 하늘의 별을 보며 서둘러 광나루 쪽으로 향했다. 영산포에 이르러 광나루로 나가기 전에 떼죽나무집 복록방에 들렀더니 방석호와 그 패거리들이 마침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광나루로 나갔다. 나루터에는 장말제와 오만석, 그 밖에 등짐꾼 연화문명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방석호와 대부리가 나타나자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빙 둘러섰다. 방석호는 눈으로 어둠 속을 대충 더듬어 누구누구 나왔는가를 살핀 다음에 대부리의 팔을 잡아 끌어 한쪽으로 갔다. 얼추 다 온 듯이구만. 나룻배는 내가 탈 테니 자네는 사공 장말제하고 갈퀴하고 셋이서 쪽배를 저어서 나루터 쪽으로 바짝 메어둔 빈 소금배를 훔쳐 타고 미리 구진포로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방석호는 대부리가 할 일을 자상하게 말해주었다. 셋이서 어떻게 소금배를 훔쳐요? 대부리는 걱정이 되어 되물었다. 빈 소금배에는 사공 한 놈만 자고 있네. 그러니 빨리 서두르소. 배에 오르는 대로 사공놈부터 재갈을 물려 묶어놓고. 그제야 대부리는 머리를 끄덕이며 등짐꾼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 방석호의 말대로 장말제와 갈퀴를 데리고 나루로 내려가 겨우 셋이서 들어앉을 수 있는 쪽배에 올랐다. 갈퀴가 노를 잡더니 조심스럽게 배를 움직였다. 그도 방석호한테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들은 듯 행동거지가 분명했다. 저 소금배에는 사공놈이 혼자 자고 있을 테니 조심해서 그놈부터 꼼짝 못하게 했었어요. 쪽배가 소금배에 가까이 왔을 때 대부리가 장말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알 바가 없는 장말제는 대부리의 말에 어리둥절하였다. 장사공은 걱정 말고 배를 부릴 생각이나 하시오. 자고 있는 사공놈은 내가 맡을 테니 소금배에 오르기가 바쁘게 두 사람은 돛을 올리시오. 대부리는 약간 위압적으로 장말제를 질러보며 말했다. 사람을 해치는 일이라면 나는 그만두고 싶으이. 장말제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시오, 장사공. 사람을 해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돕자는 일이니까 걱정 마시오. 쌀 열가마니가 어디 누구 애기 이름이랍디까? 대부리가 다시 쥐어박듯 해서야 장말제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쪽배가 서서히 강물을 밀어내며 소금배에 가까이 접근해 갔다. 쪽배가 소금배의 허구리에 닿자 대부리가 먼저 잽싸게 올라가 두 사람을 끌어올려 주었다. 그는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어둠을 더듬어 선실로 내려가는 출입구를 찾아
등불도 밝히지 않고 더듬더듬 발걸음을 옮겼다. 선실하는 칠흑처럼 어두웠다. 몸을 웅크린 채 시선이 어둠 속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났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분명했다. 한 사람의 코 고는 소리는 마치 쇠죽 끓는 소리처럼 요란했고, 다른 또 한 사람의 숨소리는 문풍지가 겨울바람에 파르르 떨고 있는 듯 가녀리게 들렸다. 거무칙칙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이 희끄무레하게 눈에 들어왔다. 대부리는 숨을 죽이며 살금살금 다가가서 쇠죽 끓는 듯한 소리로 코를 고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우선 코 고는 소리로 보아 힘이 셀 것 같은 놈부터 처치를 해야겠다 싶어서였다. 그는 오른쪽 주먹에 힘을 주어 잠들어 있는 면상을 힘껏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코 고는 소리가 뚝 멎더니 잠꼬대 같은 비명이 몇 번 흘러나왔다. 대부리는 지체하지 않고 면상을 후려친 사공을 발딱 뒤엎고 두 손을 뒤로 해 준비해온 새끼로 한때 묶었다. 그때 필펠필펠 문풍지 떠는 소리를 내던 숨소리가 멎었다. 대부리는 다시 문풍지 떠는 숨소리 쪽을 향해 주먹을 올리려다 펀듯 이상한 예감이 들어 오른손 주먹을 죽혀 올린 채 왼손으로 어둠을 더듬었다. 물컹하게 닿는 촉감이 여자가 분명했다. 대부리의 손이 닿자 소스라쳐 비명을 지르며 여자가 발딱 일어났다. 대부리는 어둠 속을 더듬어 손에 잡히는 대로 옷가지를 찢어 여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을 묶었다. 선실에 올라오자 장말제와 갈퀴가 돛을 올리고 있었다. 대부리는 두 사람을 도와 닷을 끌어올리고 배를 메어둔 큰 밧줄도 잘랐다. 돛이 밤바람에 펄럭이며 서서히 배가 움직였다. 대부리와 갈퀴는 장말제의 지시대로 긴 장대로 소금배가 다른 배와 부딪히지 않도록 살목질을 하였다. 배가 강심에 이르자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하류로 흘러내려갔다. 돛이 완전히 바람을 타기 시작해서야 대부리는 마음을 놓고 선창 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방석호가 몰고 올 쇠곡선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갈퀴가 등불을 찾아 켜들고 선실에 내려갔다 오더니 숨 넘어가는 소리로 대부리를 불렀다. 이봐 대부리, 사공이 한 사람뿐이 아니라 홀딱 벗은 여자도 있었구만 그려. 선실에 여자가 있다는 소리에 장말제가 깜짝 놀랐다. 그는 믿을 수 없는지 반달음으로 선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이 배친 망했구만. 여자 꿈만 꿔도 배를 안 타는 배빈디 배 안에서 여자를 끼고 그 지랄을 했으니 이 배가 온전할 것이여? 하고 꺼림직한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투덜거렸다. 선실에서 여자를 끼고 자다니 그놈 사공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장말제는 여자를 태우고 배를 부리기가 싫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보시오 장사공, 이 배는 어차피 목보진까지만 갈 것이니 염려 마시오. 설마 강에서야 무슨 일이 있겠소. 대부리는 우선 장말제의 꺼림직한 마음을 다독거려 주었다.
그들은 구진나루 한가운데쯤 와서 돛을 내리고 배를 멈추었다. 방석호가 세곡선을 몰고 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대부리는 잠시 후 등불을 켜들고 선실로 내려갔다. 등불을 비춰보았더니 대부리한테 잠든 채 주먹으로 얻어맞은 사공의 얼굴은 피가 낭자했고 눈퉁이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젊은 사공은 손이 묶인 채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사공의 옆에 풀어 헤쳐진 속적삼과 고쟁이 바람으로 역시 손이 묶여 누워있던 여자가 얼핏 불빛에 비친 대부리를 쏘아보는 것 같더니 놀라는 눈빛을 하였다. 그녀는 대부리를 알아보는 듯 싶었다. 하기야 선창 바닥에서 붙어 사는 색주집 논단이 치고 대부리를 몰라보는 여자는 없을 것이었다. 대부리는 여자 가까이로 가서 등불을 여자의 얼굴 가까이 바짝 들이댔다. 내가 뉘긴지는 알겠지? 대부리가 묻자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참고 있으면 돌려보낼 거요. 그러면서 대부리는 등불을 선실 바닥에 놓고 여자의 손과 재갈을 풀어주었다. 날이 새면 놓아줄 것이니까 죽은 듯기 있어야 혀. 그러고 선창에 돌아가거든 내 이야기를 해. 이 대부리가 세곡을 훔치고 배에 불을 놨다고 말이야. 지난번에도 내가 한 일이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란 말이야. 대부리의 흥분된 말에 그 여자는 몸을 조그맣게 움츠리며 눈을 부엉이처럼 크게 뜨고 바들바들 떨었다. 옷 입어. 그러고 선실에 꽉 붙어 있어. 대부리는 쏘아붙이듯 말하고 얼굴에 피범벅이 된 사공을 가리키며 피를 좀 닦아주라고 일렀다. 여자는 옷 입을 생각도 않고 무릎을 세워 두 팔로 하는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부리는 선실에 오래 있자니 자꾸만 무서운 죄책감에 짓눌리는 기분이어서 등불을 들고 나와버렸다. 그가 선실로 나왔을 때 어둠에 겹겹이 둘러싸인 강 위에 큰 배가 서서히 바람을 타고 가까이 오는 모습이 보였다. 방석호가 세곡선을 끌고 오는 것이 분명한 듯 싶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소리 없이 긴 한숨을 토해냈다. 세곡선이 가까이 오자 이물에서 등불을 흔들어 부딪히지 않게 유도해 주었으며 팔뚝 크기만한 마승줄을 던져 천천히 잡아당기도록 하여 두 배를 바짝 댔다. 세곡선과 소금배가 바짝 붙자 이물과 고물을 서로 묶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세곡선에서 소금배의 큰 널판지를 여럿 건너지른 뒤에 대부리는 세곡선으로 건너가 방석호를 만났다. 잘 됐수? 대부리가 방석호에게 묻자 방석호는 대답 대신 큰 손바닥으로 대부리의 등을 툭 쳤다. 서둘러 세곡을 소금배에 옮겨. 방석호가 등짐군들을 향해 소리 지르자 20-30명 되어 보이는 방석호와 가까운 떠돌이 등짐군들이 날렵하게 몸을 움직였다. 소금배에 몇 가만이나 실을 것 같소? 대부리가 방석호에게 물었다. 잘하면 200개를 실을까? 세곡이 800개인데 200개를 실으면 나머지는 어쩔라오?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아까운 곡식을 모두 태울 거유. 어찌하면 좋겠는가? 방석호가 물었으나 대부리 머리에도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방석호는 대부리에게 세곡선 사공을 소금배로 옮기라고 하였다. 세곡선 사공은 손발이 묶이고 재갈을 물린 채 배꼽을 나조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대부리는 방석호가 시키는 대로 세곡선의 몸집이 크고 나이가 듬직한 사공의 발목을 풀어 소금배의 선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선실에서는 논단이가 옷을 입고 소금배 사공 옆에 바짝 다가 앉아서 얼굴의 상처를 닦아내고 있었다. 늙은 사공, 미안하오. 하지만 죽은 듯기 있으면 목숨은 다치지 않을 거유. 대부리는 세곡선 사공을 선실에 밀어넣고 나서 몸을 돌렸다. 사방은 죽은 듯 조용했다. 하늘의 별은 새벽을 재촉하듯 더욱 빛이 났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강에서는 물러올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세곡 가마니들을 옮기는 등짐꾼들이 힘쓰는 소리만이 잠든 어둠을 지배했다. 방석호가 등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서두르라고 다그치고 있었다. 방석호가 등불을 들고 소금배로 건너오더니 선실 옆에 서 있는 대부리를 발견하자 그에게로 다가왔다. 곧 떠날 채비를 해야겠네. 형님, 신세를 언제 다 갚을까요? 신세라니. 암튼 고맙고 죄송하고만요. 그런 소리 말어. 어차피 우리는 여기를 떠날 사람들이 아닌가. 어디로 가실려? 글씨, 흙 파묻고 살기는 싫으니 떠돌아다니는 수밖에. 그래도 형님이 거처를 정하셔야. 재물포에 갈 수만 있다면 괜찮겠는디. 재물포라면 외놈들 양코배기들이 득실을 거린다는. 우리 같은 뜨내기들은 그런 데일수록 살기가 편하다네. 개양이 된 지도 한 5년이 되었다니까 한번 가보고 싶구만. 그러시면 재물포로 가시려고? 모르겠어. 일단 목포거정 가봐서 결정을 해야겠구만. 시방은 목포에 가봤자 좋은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함께 재물포로 갑시다. 재물포라면 몸을 숨길 수가 있을 것도 같네요. 자네는 안 되네. 왜 나는 안 된다고 하시오? 자네는 등짐군이 되거나 선창 건달패가 돼서는 안 되네. 형님도 참 자네한테는 할 일이 따로 있을 것 같아. 무슨 일인데쇼? 내가 그걸 어찌 알겠나? 암튼 자네는 등짐군이나 왈패는 되지 말어. 풀려나온 종놈들 가운데서 그래도 한 놈쯤은 좋은 일을 하고 죽어야 할 것이 아닌가.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자네한테 큰 일을 맡길 것인디 말이여. 이놈 소원은 배를 타고 세상 끝거정 가보는 것이라요. 그렇게도 배를 타고 싶은겨? 세상 밖 구경을 하고 싶어서죠 참. 재물포로 가려면 어떤 길이 있는지 형님은 아시오? 재물포야 경성 옆이니 전주, 한밭, 천안으로 쭉 올라가면 되겠제. 법성청에는 재물포 가는 배가 있을 거로구만. 그렇다면 우선 법성으로 뛸갑쇼. 재물포로 가려고? 어쩐지 재물포에 가면 형님을 다시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만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나야 뭐 뜨내기 신세니께 사람들 벅신거리는 곳만 찾아댕길 거 아닌감. 형님, 우리 재물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 없죠? 이 사람 성질도 참. 나는 꼭 재물포로 가고 싶구만요. 허기야, 사공놈들한테 듣기로는 재물포에 가면 일손이 딸린다고 하대. 개와바람이 불어서 처음 보는 물건도 많고 아주 요지경 속이라도만. 나는 재물포로 가겠어요. 당장 재물포로 가야겠구만요. 너무 서두르지 말어. 자자, 작별을 해야 할 때가 다 된 것 같네. 나는 소금배를 타고 강을 빠져나갈 텐께 자네는 등불을 들고 세곡선으로 가 있다가 소금배가 회진나루 구비를 돌아갈 쯤에 불을 놓고 도망치소. 그리고 이것은 얼마 안 되나만 노자의 보태 쓰고. 방석호는 대부리한테 등불을 건네주고 나서 허리춤에서 돈꾸러미를 꺼냈다.